독일이 배가 아파 미칠 지경입니다. 이 한마디에 전 세계가 술렁였습니다. 캐나다가 8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100년 전통의 독일이 아닌 한국에 안겼기 때문입니다. 표결 결과는 74대 26 한국의 압승이었습니다. 독일 조선소에는 차가운 설계도뿐이었지만 한국의 부두에는 이미 바다를 누비는 실물이 떠 있었습니다. 입찰에 뛰어들었던 일본마저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한국에게 밀리다니.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캐나다가 한국을 선택한 그 결정적 이유가 공개되자 독일은 끝내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데이비드 콜린스입니다. 캐나다 국방부 차세대 잠수함 사업단장이었죠. 그리고 그 80조 원짜리 결정에 최종 서명을 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처음에 저는 누구보다 한국을 무시했던 사람이었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1년 전 일입니다. 25년 국방 조달 경력을 가진 제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놓은 사건이었죠. 그날 아침, 저는 오타와 국방부 청사 12층 제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11월의 오타와는 잿빛이었어요. 강물 위로 첫눈이 흩날리고 있었고 라디에이터에서 뜨거운 김이 새어나와 유리창에 뿌옇게 성에가 끼었습니다. 손끝으로 그 성에를 문지르자 차가운 물기가 손가락을 적셨죠. 책상 위에는 5개 나라가 제출한 제안서가 두툼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그리고 한국. 저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서 미지근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답을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독일. 그날 정오, 직속 상관인 로런스 베넷 국방차관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노크도 없이 문을 열어젖혔죠. 그는 늘 그런 식이었어요. 50대 후반의 관료로 30년 가까이 정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값비싼 회색 정장에 금태 안경. 그가 들어오자 사무실 공기가 한 단계 차가워지는 것 같았어요. 콜린스 단장. 베넷이 제 책상 앞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결정은 사실상 끝난 거 아닌가? 독일로. 저는 제안서 더미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직 평가 중입니다, 차관님. 절차상 5나라를 모두 검토해야 하니까요. 절차. 베넷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안경을 한번 고쳐 쓰더니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단장, 우리는 나토 동맹국일세. 독일은 100년 동안 잠수함을 만들어 온 나라야. 전 세계 30개가 넘는 나라에 수출했고 그런 검증된 파트너를 두고 뭘 더 검토한다는 건가? 다른 후보들도 형식적으로는 검토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베넷이 제 말을 따라하며 손가락을 책상에 툭툭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신경을 긁었어요. 스웨덴은 잠수함이 너무 작고 프랑스는 가격이 비싸지. 일본은 수출 경험이 전무하고. 그럼 남은 건 하나야. 그가 제 책상 위 제안서 중 하나를 손끝으로 툭 밀쳐냈습니다. 맨 위에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힌 한국 측 서류였죠. 그 서류가 책상 끝으로 미끄러지다가 위태롭게 멈췄습니다. 설마 이 한국 건 진지하게 보는 건 아니겠지? 저는 잠시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회의적입니다. 베넷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됐네. 자네는 똑똑한 사람이야. 저는 그 미소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그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독일을 이긴다는 건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말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벽난로에 장작을 넣고 불을 붙이자 마른 나무가 타닥타닥 갈라지는 소리가 났어요. 매캐한 연기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한국 측 제안서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죠. 장보고 III급.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는 대형 잠수함이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에 AIP 시스템. 배수량 3,900톤, 전장 89m. 승조원 43명. 저는 안경을 벗고 콧대를 손가락으로 눌렀습니다. 피곤이 몰려왔어요. 한국이라.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제 머릿속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자동차와 휴대폰을 잘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큰 배도 잘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죠. 유조선이나 컨테이너선 같은 상선 말입니다. 하지만 잠수함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잠수함은 수백 미터 깊은 바닷속에서 수십 명의 목숨을 짊어지고 조용히 움직여야 하는 인간이 만든 가장 정교한 무기 체계입니다. 작은 결함 하나가 곧 죽음으로 이어지죠. 상선을 잘 만든다고 잠수함을 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트럭을 잘 만든다고 전투기를 만들 수 있다는 말과 같았으니까요. 게다가 한국이 잠수함을 만들기 시작한 건 고작 30년 전이었습니다. 그것도 독일에서 기술을 이전받아 시작한 거였죠. 제자가 스승을 이긴다. 후발주자가 100년 전통을 뛰어넘는다.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재문이 열렸습니다. 아내 마거리 씨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들어왔어요. 또 일이에요? 그녀가 찻잔을 책상에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80조짜리 결정이야. 저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12척이나 사야 해. 우리 아이들이 탈 잠수함을. 마거릿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늘 따뜻했습니다. 에단 생각하는 거죠?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벽난로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어요. 에단은 제 아들입니다. 28살이었고 현역 해군 잠수함 승조원이었죠. 아버지를 따라 바다를 지키겠다며 해군에 들어간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단은 우리 해군의 낡은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타고 있었어요. 영국에서 사온 중고 잠수함으로 진수된 지 30년이 넘은 고철 덩어리였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에단에게서 전화가 왔었죠.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또 냉각 시스템이 멈췄어요. 북대서양 한가운데서요.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정말 무서웠어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9년 전 저는 똑같은 일을 겪었거든요. 그때 저는 막 국방부에 들어온 신참 조달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형 라이언은 현역 잠수함 부사관이었죠. 형은 저보다 5살 위였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형이 탄 잠수함의 배터리실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낡은 납축전지가 과열되면서 폭발한 거였어요. 형은 다른 승조원들을 대피시키다가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형을 포함해 3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죠. 저는 형의 관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낡은 장비 때문에 죽게 만들지 않겠다고. 그래서 저는 완벽주의자가 됐습니다. 모든 서류를 3번씩 검토했고 작은 의심도 그냥 넘기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제가 너무 까다롭다고 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형의 얼굴이 늘 따라다녔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낡은 잠수함을 제 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보, 마거릿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안전한 걸 골라요. 에단을 위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제 마음속 천칭은 더욱 독일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검증된 나라, 동맹국, 100년의 역사. 형을 잃은 제가 믿을 수 있는 건 그런 확실한 것들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베넷 차관에게 보고했습니다. 5 후보 중 독일과 한국 2곳의 조선소를 직접 방문해 최종 실사를 하겠다고요. 베넷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한국까지 갈 필요가 있나? 공정성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어차피 형식적인 절차니까요. 독일을 보고 비교 대상으로 한국도 한번 보겠습니다. 좋아. 베넷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의미심장하게 덧붙였죠. 하지만 명심하게 단장. 자네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독일이야. 괜히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게. 그건 조언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어요. 이 결정에는 기술보다 정치가 더 깊이 얽혀 있다는 걸 말입니다. 2주 뒤, 저는 베를린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첫 방문지는 독일이었어요. 저를 포함한 캐나다 실사단 대부분이 독일을 가장 유력한 후보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번 방문은 사실상 마지막 확인 절차에 가까웠죠. 베를린 공항에 내리자 TKMS 조선소의 클라우스 베버 이사가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로 완벽하게 다린 양복에 빈틈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가 손을 내밀며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콜린스 단장님, 환영합니다. 저희 TKMS를 선택하신 건 탁월한 결정이 될 겁니다. 저는 그 말투가 조금 거슬렸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는 이미 계약이 끝난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 역시 독일이 유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그냥 미소로 답했습니다. 고급 세단을 타고 킬에 있는 조선소로 향하는 동안 베버는 쉴 새 없이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단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100년 전통을 자랑합니다. 잠수함이라는 무기 체계를 사실상 완성한 게 바로 독일이죠. 다른 나라들은 그저 저희를 흉내낼 뿐입니다. 그가 창밖을 가리키며 덧붙였어요. 특히 요즘 한국이 시끄럽던데. 단장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국은 30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발밑에서 기술을 배우던 학생입니다. 학생이 스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상선이나 만들던 사람들이 잠수함을 안다고요? 어불성설이죠. 베버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습니다. 그건 제가 어제까지 했던 생각과 정확히 똑같은 말이었거든요. 다른 사람의 입에서 들으니 어쩐지 추하게 들렸습니다. 조선소에 도착하자 성대한 환영 행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독일 해군 관계자들, TKMS 임원들, 심지어 독일 국방부 차관까지 나와 있었죠. 그들은 이 계약을 따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아 프레젠테이션을 들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화려한 3차원 그래픽이 펼쳐졌어요. 타입 212CD 잠수함의 영상이었습니다. 매끈한 선체가 푸른 바닷속을 가르며 나아가는 장면. 최신 리튬이온 배터리, AIP 시스템, 최첨단 전투 체계.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베버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것이 차세대 잠수함의 표준입니다. 나토 규격에 완벽히 부합하고 캐나다 해군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확실히 인상적이었거든요. 하지만 25년간 조달 일을 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었어요. 화면 속 그래픽은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실물이었죠. 베버 이사님,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실제 함정을 볼 수 있을까요?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순간 베버의 미소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0.5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25년간 협상 테이블에서 단련된 눈이었으니까요. 아, 그게 말입니다. 베버가 서류를 뒤적이며 답했습니다. 타입 212CD는 현재 건조 초기 단계입니다. 용고를 막 안착시킨 상황이죠. 완성된 함정은 아직 없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건조 초기 단계라고요? 그럼 언제 완성됩니까? 계획상으로는 2년 후쯤 첫 함정이 진수될 예정입니다. 물론 캐나다 사양으로 맞춤 제작하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요.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2년, 거기에 맞춤 제작까지 하면 3년. 그동안 제 아들은 계속 그 낡은 잠수함을 타야 한다는 뜻이었죠. 그렇다면 가격과 납기는 확정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캐나다는 정해진 기한 안에 12척이 모두 필요합니다. 베버가 다시 한번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외교적인 미소를 띠며 답했어요. 단장님, 정확한 가격은 최종 사양이 확정된 후에 산출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 일정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 저는 그 말이 정말 싫었습니다. 군과 함께 25년을 보내며 배운 게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은 보통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이라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확답이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일정과 확실한 가격 말입니다. 조선소 투어가 이어졌습니다. 넓은 공장동, 최신 설비, 숙련된 기술자들. 모든 게 훌륭해 보였어요. 하지만 막상 타입 212CD 건조 현장에 가니 실망스러웠습니다. 정말로 용골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거든요. 차가운 강철 골조가 거대한 도크 바닥에 놓여 있었고 그 위로 겨울 바람이 휑하고 지나갔습니다. 한 독일 엔지니어가 빈 공간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이 부분이 배터리가 들어갈 구획입니다. 저기가 어뢰 발사관이 설치될 자리고요. 하지만 그건 전부 도면 위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건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저는 텅 빈 도크를 둘러보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19년 전 형이 탔던 잠수함도 그랬습니다. 영국이 보장했었죠. 검증된 함정이라고, 문제 없다고. 하지만 막상 받고 보니 결함투성이 중고였습니다. 그래서 형이 죽었어요. 누군가의 보장과 약속만 믿고 방심한 대가였습니다.
저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작동하는 실물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마거릿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독일은 어땠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했어요. 좋아 보이긴 했어. 그런데 뭔가 찝찝해. 실물이 없어. 전부 설계도뿐이야. 가격도, 일정도 확답을 안 해주더군. 수화기 너머로 마거릿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직감을 믿어요. 19년 전 그 일 이후로 당신은 늘 신중했잖아요. 확실하지 않으면 결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독일에서 본 것들을 곱씹었어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100년 전통이라는 자부심, 나토 동맹국이라는 명분.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게 없었습니다. 작동하는 실물, 확실한 가격, 보장된 일정. 다음 날,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다음 행선지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거제. 솔직히 기대는 크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의 후발주자가 독일보다 나을 리 없다고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베버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학생이 스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거제 방문이 제 80조 원짜리 결정을,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제 모든 편견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한국의 11월 공기가 코끝에 닿았어요. 독일의 칼날 같은 추위와는 달랐습니다. 차갑지만 어딘가 부드러운 짭짤한 바다 냄새가 섞인 바람이었죠. 가장 먼저 다가온 사람은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검은 뿔테 안경에 단정한 정장. 그가 환하게 웃으며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콜린스 단장님, 멀리까지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오션 잠수함 사업부장 강현우입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지만 약간의 억양이 있었어요. 저는 악수를 하며 그를 관찰했습니다. 군인 출신은 아닌 것 같았지만 눈빛이 묘하게 진지했죠. 베버처럼 번지르르한 미소가 아니라 뭔가를 간절히 증명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30대 중반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장님, 저는 통역을 맡은 이지민입니다. 방문 일정 내내 동행하겠습니다. 그녀의 영어에는 캐나다식 억양이 섞여 있었어요. 캐나다에서 공부하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토론토 대학을 나왔습니다. 이지민이 밝게 웃었죠. 그래서 캐나다를 좀 압니다. 불편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베버의 말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상선이나 만들던 사람들. 공항에서 거제까지는 헬기로 이동했습니다. 남쪽 해안을 향해 날아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거대한 조선소가 시야에 들어왔거든요.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수십 대의 거대한 크레인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그 사이로 짓고 있는 배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어요. 강철 블록들이 정교한 퍼즐처럼 조립되고 있었고 용접 불꽃이 곳곳에서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강현우가 헤드셋을 통해 말했습니다. 하나오션 거제 조선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 중 하나죠. 연간 대형 선박 20척 이상을 건조합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독일 TKMS 조선소와는 규모 자체가 달랐거든요. 독일 조선소가 정교한 공방이었다면 이곳은 거대한 산업 도시였습니다. 헬기가 착륙하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중 50대 중반의 군인이 절도 있게 다가와 경례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박정훈 대령입니다. 정약용함 함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약용함. 바로 제가 보러 온 장보고 III급 잠수함이었습니다. 박 대령은 군인 특유의 고든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눈을 마주하자 저는 묘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25년간 군인들을 봐왔거든요. 진짜 군인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박정훈은 진짜였어요.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간단한 차와 함께 브리핑이 시작됐죠. 그런데 독일과는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화려한 3차원 그래픽 대신 강현우는 실제 사진들을 띄웠어요. 푸른 바다 위에 떠있는 검은 잠수함, 부두에 정박한 거대한 선체, 내부에서 작업하는 승조원들. 이것이 정약용함입니다.
강현우가 말했습니다. 작년에 진수했고 현재 대한민국 해군이 실전 배치해 운용 중입니다. 배수량 3,900톤, 전장 89m, 리튬이온 배터리와 AIP 시스템을 장착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건 그래픽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살아 움직이는 잠수함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전 검증입니다. 강현우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지난해 북태평양에서 34일 연속 자망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디젤 잠수함으로는 세계 최장 기록이죠. 34일. 저는 속으로 멈칫했습니다. 우리 빅토리아급은 사흘에 한 번씩 수면으로 올라와야 했거든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적에게 발각될 확률이 가장 높았으니까요. 그런데 34일 연속 자망이라면 그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티를 내지 않았어요. 대신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성은 어떻습니까? 폭발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19년 전 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배터리 화재로 형을 잃었던 그 밤이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조금 굳어 있었을 겁니다. 강현우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진지하게 답했어요. 단장님, 안전이 저희의 최우선입니다. 3중 안전 장치를 설계했습니다. 과열 감지 센서, 자동 냉각 시스템, 그리고 비상 차단 장치까지요. 100마디 말보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보여드린다. 독일에서는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가격과 일정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강현우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독일과 달리 거기엔 명확한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12척, 총 80조 원 규모입니다. 30년간의 유지 보수와 기술 지원까지 포함된 금액이죠. 그리고 납기는 확약입니다. 약속드린 기한 안에 12척 모두 인도하겠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확약이라고요?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한국 조선업의 가장 큰 강점이 바로 납기 준수입니다. 강현우가 자신 있게 답했어요. 그러고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납기 준수율은 97%가 넘습니다. 유럽 조선소 평균이 68%인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죠. 97대 68점.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어요. 약속을 지키는 나라와 약속만 하는 나라의 차이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강현우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단장님, 이제 정약용함에 직접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게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였으니까요. 부두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바다 위에서 잘게 부서지고 있었어요. 갈매기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코끝으로 짭짤한 갯내음과 기름 냄새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모퉁이를 돌자 정약용함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 선체가 햇빛을 받아 매끈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길이 89m의 거대한 몸체가 마치 잠든 고래처럼 부두에 떠 있었죠. 유선형 디자인은 위협적이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독일에서는 차가운 강철 골조만 봤습니다. 텅 빈 도크에 놓인 용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엔 완성된 실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바다를 누비고 있는 함정이. 저는 천천히 함교로 향했습니다. 가파른 사다리를 내려가 해치를 통과하는 순간 독특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새 페인트와 윤활유, 그리고 전자 장비 특유의 미세한 금속 냄새. 25년간 잠수함을 드나든 제게는 익숙한 향이었습니다. 그건 살아있는 함정의 냄새였죠. 내부는 깨끗했고 무엇보다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계기판의 불빛들이 일정한 리듬으로 깜빡였고 컴퓨터 화면들이 실시간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었어요. 승조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독일에서 본 도면 위의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숨쉬고 있는 잠수함이었죠. 박정훈 대령이 함내를 안내했습니다. 이쪽이 조타실입니다. 최신 디지털 시스템을 탑재했죠. 저는 조타석에 앉아봤습니다. 의자가 몸에 딱 맞게 감겼어요. 인간공학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된 게 느껴졌습니다. 손잡이의 각도, 화면의 위치, 버튼의 배열까지. 누군가 오랫동안 고민한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었죠. 승조원은 몇 명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43명입니다.
박정훈이 답했어요. 기존 잠수함보다 훨씬 적죠. 자동화 덕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승조원이 적다는 건 위급 상황에서 지켜야 할 목숨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했죠. 형을 잃은 제게는 그게 작지 않은 의미였습니다. 다음은 어뢰실이었습니다. 6개의 발사관이 정렬되어 있었어요. 박정훈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산 중어뢰와 외국산 어뢰를 모두 발사할 수 있습니다. 유연성이 강점이죠. 저는 발사관을 손으로 쓸어봤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강철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이음새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마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사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독일에서는 이 모든 걸 도면으로만 봤습니다. 여기에 발사관이 들어갈 겁니다. 라는 미래형 문장으로만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실제로 만질 수 있었어요. 작동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문득 베버의 비웃음이 떠올랐습니다. 학생이 스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처음으로 그 말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스승이 도면을 그리는 동안 학생은 이미 바다로 나갔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함내를 둘러보던 중 강현우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단장님, 어떠십니까? 저는 잠시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인상적이군요. 솔직히 예상보다 훨씬 좋습니다. 강현우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그건 베버의 으스대는 미소와는 달랐습니다. 어딘가 안도하는 그리고 자부심이 담긴 미소였죠. 감사합니다. 저희는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보여드리는 게 가장 정직한 방법이니까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보여드리는 게 가장 정직한 방법. 25년간 수많은 영업맨을 만났지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제 마음을 완전히 흔든 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6장. 배터리실에서 한 곳 더 보고 싶은 데가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강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디든 말씀하십시오. 배터리실입니다. 순간 함내의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현우와 박정훈이 잠시 시선을 교환했죠. 제 목소리에서 뭔가를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배터리실. 19년 전 재영이 목숨을 잃은 바로 그곳과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 배터리실에 들어섰습니다. 거대한 배터리 팩들이 정렬되어 있었어요. 각각은 사람 키만 했고 수십 개가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성 엔지니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그녀가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단장님, 윤서아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윤서아는 배터리 팩 옆에 서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각 배터리 팩에는 온도 센서가 32개씩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상 온도가 감지되면 즉시 냉각 시스템이 작동하죠. 그녀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어요. 모든 배터리의 온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냉각마저 실패하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해당 배터리가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분리됩니다. 나머지 배터리만으로도 함정 운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9년 전 형이 탔던 잠수함의 납축전지에는 그런 안전장치가 없었어요. 과열되면 그냥 폭발했죠. 연쇄적으로요. 그래서 형이 그리고 2명의 동료가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말로는 무엇이든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직접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윤서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테스트요? 지금요? 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윤서아가 박정훈 대령을 바라봤습니다. 박 대령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명령을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한 배터리 팩의 온도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배터리실 안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온도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섭씨 50도, 60도, 70도. 그때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 삐, 삐. 그 소리가 좁은 배터리실 벽에 부딪혀 울렸어요. 제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19년 전 그 밤의 소리가 귓가에 겹쳐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자 즉시 냉각팬이 돌아가는 묵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잉. 화면 속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만약 냉각이 안 되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윤서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뮬레이션을 계속 진행했어요. 냉각 시스템을 강제로 차단한 채 온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80도를 넘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경보가 울리더니 화면에 빨간 글씨가 떴어요. 해당 배터리 팩이 자동으로 차단됐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스템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최악의 경우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안전장치마저 전부 실패하면요. 윤서아가 다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실제 극한 테스트 영상이었어요. 모든 안전장치를 강제로 무력화시킨 상태에서 배터리에 불이 붙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폭발하지 않았어요. 배터리는 천천히 타들어 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배터리실의 자동 소화 시스템이 작동했죠. 하얀 소화가스가 분사되더니 10초 만에 불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19년 전 형이 탔던 잠수함에서는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습니다. 사람이 손 쓸 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설령 최악의 상황이 와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애써 눈물을 삼켰어요. 만약 19년 전 형의 잠수함에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그랬다면 형은 지금도 살아 있었을지 모릅니다. 윤서아가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어딘가 달라져 있었어요. 그녀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단장님, 혹시 배터리 사고를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좁은 배터리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그러다 결국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19년 전입니다. 제 형이 배터리 화재로 세상을 떠났어요. 동료 둘과 함께요. 형은 다른 사람들을 대피시키다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윤서아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단장님, 사실 제 남동생도 해군 잠수함 승조원입니다. 저도 가족의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배터리를 완벽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윤서아가 말을 이었어요. 제 동생이, 그리고 누군가의 형제가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요. 단장님의 형님 같은 분이 다시는 없도록 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건 영업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25년간 단단하게 쌓아 올린 제 마음의 벽에 그날 처음으로 금이 갔습니다. 그날 저녁, 강현우가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공식 만찬이 아니라 개인적인 자리였어요. 거제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드나드는 평범한 곳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기 굽는 냄새와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강현우가 구석진 자리로 저를 안내했어요. 불판 위에서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갔습니다. 기름이 튀는 소리, 자글거리는 소리. 강현우가 직접 집게를 들고 고기를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단장님, 오늘 배터리실에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형님 이야기요. 저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강현우가 잠시 불판을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단장님, 제 이야기를 좀 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전쟁과였습니다. 강현우가 말했어요. 625 전쟁이 터졌을 때 할아버지는 10살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모두 잃으셨죠. 폭격으로요. 혈혈단신으로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오셨습니다. 식당의 소음이 어쩐지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강현우의 이야기에 빨려들었어요. 할아버지는 부두에서 막노동을 하셨습니다. 배 밑바닥에 녹을 긁어내고 무거운 강철판을 나르는 일이었죠. 손이 다 갈라지고 피가 나도 멈출 수 없으셨답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게 한국 조선업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맨손으로 시작한 거예요. 강현우의 눈빛이 아련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우야,
나는 평생 남이 설계한 배의 밑바닥만 닦았다. 하지만 너는 우리 손으로 만든 배를 세계에 내보내는 사람이 되어라.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 기술자가 됐습니다. 강현우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손으로 설계하고 우리 손으로 만든 잠수함을 세계 최고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막노동으로 닦으셨던 그 부두에서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 남의 배 밑바닥을 닦던 손에서 시작해 이제는 세계 최고의 잠수함을 만드는 나라. 배번은 그걸 상선이나 만들던 사람들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비웃을 일이 아니었어요. 그건 한 세대가 피와 땀으로 일군 기적이었습니다. 문득 제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제 할아버지도 군인이셨거든요. 625 전쟁 때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싸우셨습니다. 캐나다군으로요. 어릴 적 할아버지는 자주 한국 이야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춥고 비참한 전쟁이었는지,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끈질긴지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데이비드, 한국은 언젠가 위대한 나라가 될 거다. 그 사람들에겐 뭔가 특별한 게 있어. 저는 그 말을 잊고 살았습니다. 솔직히 한국을 무시했죠. 그런데 지금 강현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할아버지의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강 부장님.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사실 제 할아버지도 군인이셨습니다. 625대 캐나다군으로 한국에서 싸우셨죠. 할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그 나라가 이제 이렇게 됐군요. 강현우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잔을 들었어요.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단장님, 그렇다면 우리는 70년 전 이미 한번 만났던 셈이군요. 할아버지께서 지켜주신 나라를 이제 저희가 다시 지키겠습니다. 단장님의 손주분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항해할 수 있도록요. 저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잔이 맞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났어요. 그날 저는 단순히 잠수함을 보러 온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70년의 인연이 두 나라 사이에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호텔에서 조식을 먹는데 이지민이 태블릿을 들고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단장님, 뉴스가 떴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소식이 떠 있었어요. 입찰에 참여했던 일본이 사실상 경쟁에서 탈락했다는 보도였습니다. 일본의 잠수함은 기술은 우수했지만 수출 경험이 전무했고 결정적으로 실전 운용 실적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였죠. 이지민이 다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일본 방위성의 한 고위 관계자가 익명으로 인터뷰한 내용이었어요. 믿기지 않는다. 우리가 한국에게 밀렸다는 사실이.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잠수함 강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일본조차 한국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거였어요. 강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단장님, 저희는 일본과도 오래 경쟁해 왔습니다. 한때는 저희가 한참 뒤처져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기술도, 실적도, 신뢰도 저희가 앞섭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의심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의심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거제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작동하는 실물, 80도까지 견디는 안전 시스템, 34일 연속 자망 기록, 97%의 납기 준수율,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강현우의 진심, 윤서아의 눈물, 박정훈의 자부심.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장비를 파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명예를 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텔로 돌아오자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벤의 차관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콜린스 단장, 지금 어디 있나? 거제입니다, 차관님. 즉시 오타와로 돌아오게. 베넷이 쏘아붙였습니다. 독일 측에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어. 캐나다가 한국으로 기울고 있다는 소문 때문이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차관님, 저는 모든 후보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을 뿐입니다. 공정하게. 베넷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총리까지 들먹이면서 한국에 가놓고 공정하다고? 독일은 나토 동맹국이야. 정치적으로 생각하란 말일세. 한국은 나토 회원국도 아니지 않나.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거의 동시에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클라우스 베버였습니다. 콜린스 단장님, 한국이 마음에 드셨나 봅니다. 하지만 충고하건대 신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은 위험하니까요. 그리고 단장님,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학생은 결국 학생일 뿐입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학생은 결국 학생일 뿐이다. 그런데 그 학생은 이미 바다로 나가 34일을 버텼습니다. 정작 스승은 텅 빈 도크에서 도면만 그리고 있었고요. 압박이 사방에서 들어왔습니다. 캐나다 언론에서도 기사가 나기 시작했어요. 캐나다, 전통적 우방 독일 버리고 한국 택하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한국이 분명히 앞섰어요. 하지만 정치가 그 명백한 사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강현우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강 부장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독일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어요. 나토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한국이 앞서지만 정치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강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단장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본사, 그리고 정부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틀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캐나다에 특별 제안을 했다는 거였어요. 단순히 완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잠수함 핵심 기술을 캐나다에 이전하고 일부 부품은 캐나다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건 게임 체인저였어요. 독일은 단 한 번도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완제품을 비싸게 팔려고만 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까지 넘겨주고 캐나다 조선업을 함께 키우겠다는 거였어요. 그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캐나다 산업의 미래를 여는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캐나다 기술력이 올라가고 우리 손으로 잠수함을 정비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었죠. 강현우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단장님, 저희는 단기 이익을 원하지 않습니다. 캐나다라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게 진짜 동맹이라고 믿거든요.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발전하는 거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독일은 우리를 그저 고객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를 동반자로 보고 있었어요. 소식이 알려지자 캐나다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이 훨씬 매력적이라는 분석이 쏟아졌어요. 이건 잠수함을 사는 게 아니라 캐나다 방위 산업을 도약시킬 기회라는 거였죠. 베버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급히 반박 성명을 냈어요. 기술 이전은 위험합니다. 기밀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베버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가격 인하였어요. 독일도 가격을 깎아주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은 가격도 더 합리적이었고 기술 이전까지 제공하고 있었으니까요. 베버가 뒤늦게 가격을 들고 나온 건 오히려 그동안 얼마나 비싸게 팔려고 했는지를 스스로 증명한 꼴이랬습니다. 저는 창밖에 거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조선소의 불빛이 밤바다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밤에도 작업이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100년 전통이라는 독일의 자부심이 30년 후발주자라며 비웃던 한국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이제 막 시작된 것에 불과했죠. 진짜 승부는 오타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타와로 돌아온 저는 100페이지가 넘는 비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독일과 한국을 항목별로 분석한 자료였어요. 실물 유무, 가격, 납기, 안전성, 기술 이전, 사후 지원. 모든 항목에서 한국이 앞섰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들고 의회 국방위원회 청문회에 섰습니다. 청문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보수파 의원들은 여전히 독일을 선호하고 있었고 베넷 차관은 맨 앞줄에 앉아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독일입니다. 저는 화면에 텅 빈 도크 사진을 띄웠어요. TKMS는 100년 전통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본 건 용골뿐이었습니다. 완성된 함정은 없었습니다. 완성까지 최소 2년, 캐나다 사양으로 맞추면 3년이 걸립니다. 가격과 일정에 대한 확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부두에 떠있는 정약용함이었어요. 다음은 한국입니다. 하나오션거제 조선소에는 이미 운용 중인 실물이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탑승해 모든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34일 연속 자망 기록, 무사고 운용 실적, 그리고 80도까지 견디는 3중 안전 장치를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한 보수파 의원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단장, 독일은 검증된 동맹국 아닙니까? 설계도만으로도 신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9년 전 영국도 검증됐다고 했습니다. 청문회장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 사고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제 형이 그 검증됐다는 잠수함의 배터리 화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누군가의 보장과 약속만 믿고 실물을 확인하지 않은 대가였습니다. 저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도면이 아니라 실물을 믿습니다. 그때 베넷 차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단장, 감정에 호소하지 마시오. 그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이건 정치적 문제요. 독일은 나토 동맹국이고 한국은 회원국도 아니오. 한국을 선택하면 우리는 나토 안에서 고립될 거요. 동맹의 신뢰를 저버리는 셈이란 말이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차관님, 동맹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승조원의 목숨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순간 방청석에 앉아있던 한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40대 초반의 한국계 캐나다인 의원, 그레이스 한이었어요. 그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관님, 편견을 거두십시오. 한국 조선업은 현재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제안했습니다. 우리 캐나다 방위 산업을 함께 키우겠다는 겁니다. 독일은 그런 제안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베넷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했습니다. 그가 반박하려 했지만 그레이스 한이 말을 이었어요. 차관님께서는 자꾸 동맹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동맹은 우리를 고객으로 보는 나라가 아니라 동반자로 보는 나라입니다. 누가 진짜 우리 편인지 숫자가 말해줄 겁니다. 청문회장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조롱하던 얼굴들이 진지해졌어요. 표결은 일주일 뒤로 정해졌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독일은 마지막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독일 국방장관이 직접 오타와로 날아왔고 베버는 기자 회견을 열어 한국을 깎아내렸습니다. 베넷 차관은 국방위원들을 일일이 만나 한국을 선택하면 나토에서 고립된다고 협박했죠. 끝까지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표결 날이 밝았습니다. 오타와 의회 본회의장은 인산인해였어요. 80조 원, 캐나다 역사상 최대 방위 사업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었으니까요. 국내외 언론이 모두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제 아들 에단의 미래가, 수천 명 승조원의 목숨이 이 한 번의 표결에 달려 있었거든요.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지금부터 차세대 잠수함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후보는 독일 TKMS, 그리고 한국 하나오션입니다. 전자투표가 시작됐습니다. 1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쿵 울렸죠. 옆자리에 앉은 그레이스 한도 두 손을 꼭 맞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전광판에 숫자가 떴습니다. 찬성 74점, 반대 26점. 하나오션의 압승이었습니다. 순간 본회의장이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어요. 그레이스 한이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19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언가가 그제야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베넷 차관 쪽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굳어 있었어요.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류를 챙겨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과도 인정도 없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베버는 그날 밤 곧바로 베를린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독일 측 반응이 가관이었다고 합니다. 100년 전통이 30년 후발주자에게 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더군요. 한 독일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한국에 졌다는 게 배가 아파 미칠 지경이다. 저는 그 말을 전해 듣고 베버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학생은 결국 학생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스승을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도면이 아니라 실물로, 약속이 아니라 실적으로요. 표결이 끝나고 저는 즉시 강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부장님, 됐습니다. 한국이 선정됐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강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입니까? 단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제 눈을 뜨게 해줬으니까요. 그날의 결정은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폴란드가 즉시 반응했어요. 이미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한 폴란드가 잠수함도 한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호주 해군도 차세대 잠수함 후보에 한국을 올렸고 노르웨이와 네덜란드에서도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시대가 캐나다의 선택을 계기로 활짝 열린 거였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뿌듯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게 하나씩 증명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벽난로에 불을 붙이고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할아버지의 유품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훈장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625 전쟁 참전 훈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훈장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금속의 감촉이 손에 전해졌어요. 70년 전, 할아버지는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싸우셨습니다. 폐허가 된 그 나라를 위해서요. 그리고 이제 그 한국이 캐나다를 지키게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막노동으로 부두를 닦던 강현우의 할아버지를 만났듯이 저는 그 손주를 만난 거였죠. 70년의 세월을 건너서요. 할아버지, 저는 훈장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으셨어요. 한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에겐 특별한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약속을 지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서재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마거릿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제 아들, 에단이었습니다. 아버지, 에단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해냈다면서요. 한국 잠수함으로 결정됐다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19년 전 형을 잃은 그 밤 이후로 저는 늘 두려웠습니다. 언젠가 제 아들마저 낡은 잠수함 때문에 잃게 될까 봐서요. 그런데 이제 그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에단,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았어요. 이제 너희는 안전할 거다. 다시는 19년 전 같은 일은 없을 거야. 에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아이도 큰아버지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에단이 말했습니다. 내년에 한국에 가서 훈련을 받게 될 것 같아요. 새 잠수함 운용 교육이요. 한국 기술자들한테 직접 배운대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기회다. 가서 많이 배워라. 그 사람들의 열정을, 그리고 자부심을 말이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타와의 겨울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25년간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편견의 벽이 거제의 그 부두에서 무너졌으니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믿음이 들어섰습니다. 저는 한때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베버처럼 상선이나 만들던 사람들이라고 비웃었죠. 후발주자가 100년 전통을 이길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스승이 도면을 그리는 동안 학생은 이미 바다로 나가 34일을 버텼습니다. 100년 전통이 가격표를 만지작거리는 동안 30년 후발주자는 기술까지 나눠주겠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쪽은 우리를 고객으로 받고 다른 한쪽은 우리를 동반자로 받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10년 뒤 12척의 한국산 잠수함이 캐나다 해군의 주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잠수함들이 제 아들과 수천 명의 젊은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겁니다.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 남의 배 밑바닥을 닦던 손에서 시작해 이제는 세계가 줄을 서서 찾는 나라. 그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실 최첨단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그 단단한 마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70년 전에 알아보셨던 바로 그 특별한 말입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봄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리고 그 봄에 캐나다와 한국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서로를 믿으니까요. 지금까지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단장 데이비드 콜린스가 한국 거제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폐허에서 맨손으로 시작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100년 전통의 강대국마저 제치고 세계가 줄을 서서 찾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가 흘린 땀과 눈물이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기적입니다. 이 가슴 벅찬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응원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